생리대 벗어보세요. 미국 LA 공항에서 보안 요원이 45세 한국 여성에게 던진 한마디. 그 이후로 한국 여성은 공항에서 온갖 치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 끝까지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몇 주 후 그 한국인 여성은 법정에 판사복을 입고 나타났고 그녀를 본 공항 보안 요원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멋지게 증명해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진실을 알리는 일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놀라운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수진입니다. 45세, 미국으로 유학을 온 것이 벌써 25년 전 일이네요. 하버드 로스쿨에서 JD를 취득한 후 변호사로 시작해서 20년 전 정식으로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처음엔 작은 로펌에서 일하다가 점차 큰 사건들을 맡게 되었고 마침내 5년 전 미국 연방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도 법조인이라 서로의 일을 이해하고 지지해주죠. 그래서 제가 1년에 3-4번 이상 한국을 방문할 때도 항상 응원해줍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자주 안부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날은 2024년 9월 1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였죠. 그날도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뵙기 위해 LA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오후 2시 출발하는 대한항공 K2012편을 예약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출국장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아, 수진아. 지금 어디니? 공항이에요. 곧 출발해요. 그래, 아버지가 너 온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어제부터 수진이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공항에 마중 나가겠다고 하는데 내가 말렸어. 잘하셨어요. 택시 타고 갈게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래, 알겠다. 조심히 와라. 네,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와 한국어로 정다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공항 보안 요원 몇 명이 저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보안 검색대 줄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제 앞에는 젊은 백인 커플이 있었고 뒤에는 나이 든 백인 남성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 앞사람들은 금세 통과하는데 저만 유독 오래 걸렸어요. 보안 요원이 제 여권과 항공권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동료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보안 요원은 제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가방 열어보세요. 그 보안 요원은 마이클 톰슨이라는 보안팀장이었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고 체격이 건장하고 군인 출신 같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순순히 작은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평상복들, 화장품, 세면용품, 그리고 부모님께 드릴 선물들. 마이클은 그중 한국 전통차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국 전통차입니다. 그가 차를 자세히 살펴보고 상자를 열어보더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센서에 수상한 것들이 감지됐습니다. 차 맞아요? 한국어로 뭐라고 적혀 있는 건가요? 그냥 차 이름과 제조회사가 적혀 있는 겁니다. 원하시면 번역해 드릴게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던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하며 다른 보안 요원들을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사라, 제임스, 이리 와봐. 사라 데이비스라는 30대 후반 여성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갈색 머리에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제임스 윌슨이라는 20대 후반의 신참 요원은 이 상황이 뭔가 불편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여자 아까 한국말로 전화했어. 센서도 감지됐고 이상한 물건도 가지고 있어. 이 사람 더 조사해야겠지? 마이클이 동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보안 검문이 길어지자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씩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상황을 빠르게 마무리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미국 연방판사입니다. 수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며 판사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에서 발급한 공식 신분증입니다. 마이클이 그것을 받아들고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저한테 이걸 왜 주시는 거죠? 뭐 눈이라도 감아달라고? 그러니까 더 수상하네. 마이클은 손에 쥐고 있는 제 신분증을 저한테 들이밀더니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판사? 동양 여자가 미국에서 판사를 한다고? 듣도 보도 못한 소리인데?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겁니까? 내가 믿을 것 같아? 그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동안 미국에서 힘들게 살면서 법조인으로서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을 알았거든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해 보시면 제가 정말 연방판사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거야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잖아. 너네 동양인들이 잘하는 짓이잖아, 이런 거. 마이클이 제 소중한 신분증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사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별실에서 따로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당신 매우 수상해 보여요. 별실요? 왜 별실로 가야 하나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마이클의 반응은 예상외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더욱 오만해졌어요. 법적 근거, 여기서는 내가 법이야. 공항 보안은 우리 소관이야. 수상한 물건 가지고 이상한 말 쓰는 당신 같은 사람은 당연히 조사받아야지. 당신이 뭔데 법을 운운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사람의 본성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동양인을 차별하는 위험한 타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당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여기서 더 저항하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같았고 정상적으로 이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없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여기서 더 시간을 끌면 정말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었죠. 알겠습니다. 일단 가시죠.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마이클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별실은 생각보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어서 밀폐된 느낌이었죠. 마이클, 사라, 제임스 이렇게 세 명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자, 이제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뭘 숨기고 있는 건가요? 한국으로 뭘 반입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까 센서에 수상한 게 찍혔으니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이클이 제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 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뒤지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숨기는 것 없습니다. 수상한 물건도 없고요. 저는 그저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 뵈러 가는 길입니다. 부모님? 북한에 있는 부모님인가요? 사라가 비아냥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전 20년 전부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왜 한국말을 씁니까? 영어 못하세요? 한국어는 제 모국어입니다. 가족과 통화할 때는 당연히 모국어를 사용하죠. 그들은 제 말은 들은 채도 안 하고 고개를 숙여 제 짐을 하나씩 모두 꺼내며 곤란한 질문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화를 내지 않고 차분히 답변했습니다. 그게 이 상황을 가장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판단이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경험을 하게 만들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사라가 스캐너로 제 몸을 조사하던 중 뭔가를 발견한 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생리 중이어서 생리대를 착용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뭔가요? 생리대입니다. 확실한가요? 확인해야겠네요. 뭐라고요? 확인해야겠다고요? 네, 생리대 안에 뭔가를 숨겼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명백한 성추행이에요. 성추행? 우리는 정당한 보안 검사를 하는 거예요. 센서에 뭔가 감지됐으니까요. 왜 그렇게 발끈하시죠? 뭔가 숨긴 게 맞나 봐요? 마이클이 끼어들었습니다. 범죄자들이 어떤 식으로 위험물을 숨기는지 알아요?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당신처럼 생리대에도 넣고 마약을 들여오기도 하고요. 사라가 덧붙였습니다. 비행기 놓치고 싶어요? 떳떳하면 생리대 보여줘요. 문제 없으면 보내줄게요. 저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더 버티면 정말 비행기를 놓칠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몇 달 만에 딸이 온다고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한참을 주먹을 꽉 쥐고 서 있다가 마지못해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 20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시간이었어요. 45년을 살면서 제 인생에서 그런 굴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욱 화가 났던 것은 그들의 태도였어요. 아무런 죄책감이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비웃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됐어요. 이제 가세요. 검사가 끝나자 사라가 마치 큰 배려라도 해주는 듯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수상한 행동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영어 쓰세요. 이상한 한국말 같은 거 쓰지 마시고. 여긴 미국입니다. 저는 흐트러진 옷을 정리하며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똑똑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당신들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저는 나지막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마이클이 킥킥 웃었어요. 후회? 우리가? 네, 곧 뵐 것 같네요. 아이고, 무서워라. 어디 동양 여자 따위가. 사라도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공항보안요원이야. 우리가 한 일은 정당한 일이야. 너같이 수상한 사람을 조사하는 일. 너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우릴 어떻게 할 수 없어. 너 주제를 알라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무서운 경고가 되기도 하거든요. 가방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이클 톰슨, 사라 데이비스, 제임스 윌슨. 저는 여러분의 이름과 얼굴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마이클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 되어 빠르게 짐을 챙기고 급하게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늦지 않게 겨우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굴욕은 그렇게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죠.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클지를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 굴욕적인 순간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부모님이 깜짝으로 공항에 마중을 나와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환한 미소를 보는 순간 그제야 마음이 좀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고생했구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마중 나오지 않기로 했으면서 왜 나오셨어요? 힘드셨을 텐데. 잘 지내셨어요? 얼굴은 더 좋아지셨네요. 저는 부모님께 LA 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면 제가 한국에 있는 내내 신경을 쓰실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국에서 평온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어릴 적 살던 동네를 거닐고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고 오랜만에 한국 친구들도 만났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그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치욕적인 그날의 일들이요. 일주일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인천공항에서부터 신경이 곤두섰어요. 혹시 LA 공항에서 또 그런 일이 있을까봐 걱정이었거든요. 다행히 LA 공항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무사히 미국 집에 도착한 다음 날 법원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8시에 도착해서 하루 일정을 확인하고 있는데 법원 서기관이 새로운 사건 파일을 가져왔어요. 판사님, 새로 배정된 사건입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어떤 사건인가요? 집단 소송입니다. 공항보안 요원들의 직권 남용 및 인종차별 관련 사건이에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기관이 나간 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표지에 적힌 사건 제목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다수 피해자대 LA국제공항 보안팀, 직권남용, 인종차별, 성추행 혐의, 그리고 피고인 명단을 보는 순간 제 예상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이클 톰슨 52세, 사라 데이비스 38세, 제임스 윌슨 29세,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저에게 그 치욕적인 경험을 하게 한 바로 그 사람들. 역시 하늘은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파일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총 12명의 피해자들이 보안요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자들은 모두 아시아계였고 모두 저와 같은 비슷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의 밝혀진 계기는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존 스미스라는 공항 보안 요원이 동료들의 상습적인 차별 행위를 견디다 못해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진술서를 읽어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이클 톰슨과 그의 팀은 수년간 아시아계 승객들을 의도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굴욕을 당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이런 치욕적인 인종차별을 경험해야 했을까요? 원고 측 대표 변호사는 데이빗 박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민권 변호사였어요. 놀랍게도 그는 제 로스쿨 동기였습니다. 데이빗은 학창 시절부터 사회 정의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였습니다. 졸업 후에도 소수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상황은 완벽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진정한 법이 무엇인지, 그들의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뼛속까지 깨닫게 해야 할 날만 남았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재판 날짜는 2주 뒤였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사건을 더 자세히 연구했습니다. 관련 판례들을 찾아보고 유사한 사건들의 판결문도 검토했습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벌을 내려야 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데이빗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에 필요한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전의 그날이 왔습니다. 이른 아침 법원으로 향하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제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오전 9시 30분 법정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섰어요. 법정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원고석에는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고, 피고석에는 바로 그들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톰슨, 사라 데이비스, 제임스 윌슨. 그들을 보는 순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판사석으로 향하자 법정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법원 서기관의 선언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기립했어요. 그때 저는 피고석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마이클과 사라는 무심하게 일어났지만 아직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그날 저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지금은 판사복을 입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의 저는 그저 그들이 괴롭혔던 수많은 동양인 중 하나였을 겁니다. 판사석에 앉으며 법정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방청석에는 언론인들과 시민권 단체 관계자들도 보였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관심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착석하세요.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사건 번호 2024CV 1287 다수 피해자 대 LA국제공항. 보안팀 직권 남용 및 인종차별 사건의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원 서기관이 사건 개요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이름이 하나씩 호명되었어요. 피고인 마이클 톰슨, 사라 데이비스, 제임스 윌슨. 그들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여전히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클은 오히려 지루하다는 표정으로 하품까지 했습니다. 그 표정을 보며 저는 생각했죠. 과연 그 오만함이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지. 원고 측 대리인 모두 진술을 해주세요. 데이빗 박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그리고 법정 여러분. 데이빗의 목소리는 침착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추구하는 평등과 정의의 가치가 무너뜨려진 사건입니다. 그는 차근차근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어요. 피고인들은 지난 5년간 체계적으로 아시아계 승객들을 의도적으로 괴롭혀왔습니다. 그들이 아시아계 승객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행동을 일삼았는지 오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첫 번째 증인 박순자 씨를 증인석으로 모시겠습니다. 90세의 박순자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증인석 앞에 오셨습니다. 할머님, 먼저 성함과 나이를 말씀해 주세요. 데이빗 박 변호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90세고요. 1935년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한국 전쟁 때 미국에 와서 정착했습니다. 할머니, 지난 9월 12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자 결혼식에 참석하러 시카고로 가는 길이었어요. 공항에서 보안검사를 받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별실로 데려갔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저귀를 벗으라고 했어요. 확인해야 한다면서요.
손자가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말했지만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고 차별도 많이 당했지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일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시나요? 데이빗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피고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앉은 덩치 큰 남자요. 마이클 톰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님께서 당시 어떤 기분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죽고 싶었어요. 할머니의 한마디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버트 클라크라는 50대 변호사였어요. 박순자 씨, 당시 보안검사는 정당한 절차였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때 데이빗이 반론했습니다. 정당한 절차라고요? 할머니에게 기저귀를 벗으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요? 보안상 필요하다면. 보안상 필요? 설마 90세 할머니가 뭘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데이빗의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더 이상 반문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22세의 이민호 군이었습니다. UCLA에서 공부하는 청년이었어요. 지난 8월 20일 무슨 일이 있었나요? 데이빗이 물었습니다. 민호 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안검사를 받는데 제 한국어 책들을 보더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수상한 글씨라고 하더라고요. 민호 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리고는 테러 관련 자료인지 확인한다면서 경찰까지 불렀어요. 저는 단지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로 된 불교 서적을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누가 그런 지시를 했나요? 저기 앉아있는 저분들입니다. 그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무력감이었어요. 민호 군이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세 번째 증인은 48세의 일본인 사업가 다나카 히로시 씨였습니다. 저는 다나카 히로시입니다. 도요타 미국 지사에서 중간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어는 약간 일본식 억양이 있었지만 유창했습니다. 지난 7월 가족과 함께 하와이 여행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데이빗이 물었습니다. 저한테 별실로 가서 별도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다나카 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당신과 같은 아시아인들은 항상 뭔가 숨기려 한다고 하더군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다나카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몸을 수색했는데 정말 굴욕적이었어요. 바지를 벗어야 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누가 그런 행동을 했나요? 사라 데이비스라는 여직원이었어요. 마이클 톰슨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네 번째 증인은 존 스미스였습니다. 공항 보안요원 관리직으로 이 사건의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그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동료들을 고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의 용기가 있었기에 이 사건이 세상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데이빗이 물었습니다. 마이클 톰슨과 그의 팀의 업무를 직접 관찰할 기회가 있었나요? 네. 저는 관리직이라 여러 팀의 업무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존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계 승객들을 의도적으로 괴롭혔습니다. 특정 아시아계 승객이 나타나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사인을 보내곤 했습니다. 존의 증언에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왜 지금에서야 이런 증언을 하게 되었나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매일 무고한 사람들이 굴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피고석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마이클 톰슨은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라 데이비스는 변호사와 계속 속삭이며 대화했고 제임스 윌슨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당당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를. 피고 측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이클 톰슨이 증인석에 섰어요. 이름과 직책을 말해주세요. 피고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마이클 톰슨, 52세. LA 국제공항 보안팀장으로 15년간 근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원고 측이 주장하는 차별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항상 정당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아시아계 승객들을 의도적으로 괴롭혔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됩니다. 저희는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모든 승객을 동등하게 대합니다. 그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사라 데이비스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사라 데이비스, 38세. 8년간 공항보안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어적이었어요. 특별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변호사의 지시대로 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들의 죄가 없어질 것이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임스 윌슨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29세의 신참 요원이었던 그는 다른 두 사람과는 달리 많이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겁을 먹은 것 같았고요. 제임스 윌슨, 29세. 2년간 공항보안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동료들의 업무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요? 피고 측 변호사가 물었지만 제임스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나요? 이번에는 데이빗이 물었습니다. 아시아계 승객들을 차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신참이라 감히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들어 피해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렇게 증인 신문이 모두 끝나고 데이빗 박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원고 측은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가 상자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지난 5년간 피고인들과 관련된 모든 민원 기록입니다. 총 47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43건이 아시아계 승객들에 의한 것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민원이 증거 불충분 또는 정당한 보안 절차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는 점입니다. 데이빗이 피고석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겠습니다. 이 결정적인 증거는 공항 보안 카메라에 기록된 영상들입니다. 여기에 지금까지의 피해 사례의 실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마이클 톰슨이 할머니를 별실로 들여보내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는 이민호 학생이 한국어 교재를 검사받는 모습이 나왔어요. 사라 데이비스가 책을 하나하나 뒤지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다나카 히로시 씨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피고석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마이클 톰슨의 얼굴이 굳어졌고 사라 데이비스는 변호사와 계속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데이빗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또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법정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이 영상의 피해자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데이빗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9월 15일 한 명의 아시아계 여성이 같은 굴욕을 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그녀를 별실로 끌고 가서 모욕했고 굴욕적인 신체 검사까지 강요했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정체를 그들에게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누구인지 궁금하십니까? 데이빗이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9월 15일 LA 국제공항의 모습이었어요. 한 여성이 한국어로 전화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안 요원들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장면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가방 열어보세요. 마이클 톰슨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양 여자가 무슨 판사야? 마이클의 거만한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영상 속 여성이 별실로 끌려가는 모습, 그리고 굴욕적인 검사를 받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상 속 여성의 얼굴이 보이는 순간, 으악! 마이클 톰슨이 작은 비명을 질렀어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라 데이비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임스 윌슨은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법정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영상 속 여성이 바로 지금 판사석에 앉아 있는 저였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은 것입니다. 영상이 끝나고 법정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증언석에 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필요했어요. 여러분이 방금 본 영상의 피해자는 바로 저입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수진 45세. 현재 이 법정을 담당하는 연방판사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 마이클 톰슨은 저에게 동양 여자가 무슨 판사냐고 저의 인권을 무시했고, 사라 데이비스는 제게 굴욕적인 신체 검사를 강요했고, 제임스 윌슨은 그 모든 것을 지켜만 봤습니다. 법정이 숨죽이며 제 말을 들었어요. 제가 여기서 이 발언을 하는 것은 개인의 복수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시민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정의의 실현입니다. 마이클 톰슨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죄송합니다. 정말 판사님인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연방판사라고. 하지만 동양 여자가 무슨 판사냐고 무시했죠. 마이클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누구인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모든 시민을 동등하게 대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라 데이비스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판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게 사과할 것은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께, 이민호 학생에게, 다나카 히로시 씨에게, 그리고 지난 5년간 여러분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하세요. 그곳이 감옥이라도요. 데이빗이 최종 변론에 나섰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그리고 법정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차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권력이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 편견이 어떻게 무고한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라도 결국은 밝혀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리가 모두 끝나고 마침내 판결을 선고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판사봉을 들고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사건 번호
2024-CV-1287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피고인 마이클 톰슨, 사라 데이비스, 제임스 윌슨은 지난 5년간 직권을 남용하여 아시아계 시민들에게 체계적인 인종차별을 가해왔습니다. 저는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이며 연방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주범인 마이클 톰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0만 달러를 선고합니다. 마이클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사라 데이비스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만 달러를 선고합니다. 사라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임스 윌슨은 내부 고발에 협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3명 모두 즉시 해고하며 공무원 자격을 영구히 박탈합니다. 앞으로 어떤 공권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정 경비, 피고인들을 호송하십시오. 제 명령과 함께 경비들이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마이클 톰슨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한때 그토록 오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판사님, 다시 한번 기회는 지난 5년간 충분히 있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사라 데이비스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그녀는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윌슨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어려 있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 그토록 위세등등했던 그들이 초라하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기쁨보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었구나 하는. 피고인들이 끌려나간 후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판결이 모든 공무원들에게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권력은 시민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언제나 실현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판사봉을 내려놓으며 재판을 마쳤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어요. 이민호 학생도 다나카 히로시 씨도 모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전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저를 보자 일어나서 경의를 표했어요. 판사님, 정말 훌륭한 판결이었습니다. 법원 서기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주요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한국계 연방판사, 자신을 모욕한 공항보안 요원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다. 권력 남용의 대가, 공항보안 요원 3명 유죄 판결. 이후 제게 많은 인터뷰 요청이 왔지만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제가 특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일을 다른 판사가 맡았더라도 저와 같은 판결을 내렸을 겁니다. 며칠 후 저는 또다시 출장을 위해 같은 LA 국제공항을 가야 했습니다. 보안검색대 앞에 서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보안검색대 직원들은 매우 정중했고 검사 과정도 신속했습니다. 모든 아시아계 승객들에게도 똑같이 정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몇 주 전 그 굴욕을 당했던 바로 그 공항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미국에서 연방판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게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조용히 제 일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마이클 톰슨은 현재 연방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사라 데이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제임스 윌슨은 집행유예를 받은 후 시민권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속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LA 국제공항은 이 사건 이후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의무화하고 아시아계 직원 채용도 늘렸다고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불의를 마주했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아무리 강해 보이는 권력이라도, 아무리 오래된 편견이라도 정의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승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용기와 희망의 이야기를 위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